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할 과목은 이 수목 관리학입니다. 수목 관리학인데, 지금 이제 4과목 마치고 5번째 마지막 과목이에요.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수목 관리학 서론인데, 수목 관리학은요, 사실 이 실무랑 가장 연관이 깊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실무랑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랑 다른 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뭐냐면은 실제 실무 이론이랑요. 실무 이론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잘 되겠죠. 이론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될 거예요. 수목이 가장 잘 자랄 겁니다. 하지만 실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이론에서는 약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쓰라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비싼 약을 이만큼만 쓴다든지 그리고 싼 약을 이만큼 쓴다든지 그리고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인건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크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 역사적으로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쓰던 방식이나 그 역사에서 행하던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요. 그게 이론과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도 잘 돼요. 이렇게 해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목들이 잘 살아왔고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실무와 다른 점들로 이제 수목들을 관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잘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무의사잖아요. 그쵸? 나무의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론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다른 점을 알고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론을 여러분들은 정복하셔야 된다. 더 높은 단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을 정립하고 계셔야 된다. 이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진짜 길었네요.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수목 관리학이란 수목의 선정, 식재, 관리 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수목의 선정부터 심는 것, 식재, 그리고 관리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고 교목과 관목을 육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수목 생리학 처음에 나왔었죠. 교목은 4m 이상이라든지 큰 원줄기로 되어 있는 거고 관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 줄기가 되어 있고 키가 4m 이하인 애들. 그래서 예외도 있었잖아요. 그쵸? 반송은 여러 줄기를 가지고 있지만 4m가 넘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한 번씩 복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산림이 아닌 환경에서 교목과 목본식물의 식재, 관리, 과학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수목 관리의 원칙. 수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장하기 때문에 수목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수목 관리는 장기간, 낮은 강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목한테 갑자기 뭘 넣어준다고 해서요. 갑자기 막 팔팔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물을 좀 덜 먹어서 시든 애들 있잖아요. 시든 애들은 물 주면은 굉장히 잘 자라요. 영구 위조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시든 애들한테 물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는데 그런 거 이제 제외하고 이 수목이 쫙 생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전지도 잘 해줘야 되고요. 비료도 제때제때 잘 주셔야 되고, 병충해도 제때제때 잘 해주셔야 되고, 수목은 서서히 관리를 안 해주시게 되면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낮은 강도로 진행을 해주세요. 너무 센 강도로 해도 수목은 예를 들어서 약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목 관리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개별 품종에 적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이 개별 품종마다 적용을 하고 양원 수목과 수목 관리는 양질의 수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질 좋은 수목으로부터 이 수목 관리와 양원 수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목 성정은 적지적수에 기반을 둡니다.
자, 다음 바로 식재가 나왔네요. 식재. 식재란 뭐죠? 식재란 나무를 심는 걸 말합니다. 식재란 나무를 심는 거를 말해요. 그 첫 번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식이겠죠. 이식. 사실 이식은 굉장히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나무 자체에는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세우죠? 자, 지주대 세우죠. 네. 그리고 뭐 줍니까? 물 엄청 많이 주죠. 이 뿌리 다 잘려 있죠, 지금. 분 떠서 분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 짜져 있죠. 나뭇가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다 잘라버리죠. 이런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뭐라고 하냐면은 중환자 상태로 온다고 해요. 중환자 상태로. 즉 이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목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인간의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이 수목은 이식을 해야지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이식을 해야지. 이식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식 자체가 좋은 행위라는 좋은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수목 자체. 자, 그래서 이 유묘 어린 나무 어린 나무를 식재하는 건데 종자의 발화가 어렵거나 발화 첫 해에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묘포장에서 키운 유묘를 이식하여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쵸? 이 종자가 발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종자 이렇게 알같이. 수목의 알이잖아요, 종자가. 그쵸? 이 종자가 발화가 힘들다 하면은 조그만한 나무부터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것에 강하고 어떤 것에 약하고 또 어떤 것이 좋은 수종이 뭔지 그 수종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식 성공률은요. 이 성공률 높은 애들과 낮은 애들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성공률 높은 애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수목들이 이 높은 쪽에 있고요. 자주 못 보고 산림에서 주로 보는 거 산림에서 주로 보는 애들이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식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수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뭐 가로수로 심는 애들 있죠. 가로수로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단 같은데 정원 같은데 많이 심는 애들 보면은 이식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 많이 선곡해서 심은 거예요. 이식 성공률이 어려운 애들은 심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겠죠. 경제적으로도. 사가지고 심었는데 죽어버리면은 그 이식하는 데만 인건비나 얼마고 장비가 얼마고 얼마나 비싸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보는 수목들이 대부분 이식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야자는 뭐 그렇다 하고요. 어쨌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굉장히 많이 보죠. 단풍나무, 매화나무 굉장히 많이 심잖아요. 명작꽃, 무궁화, 물풀에, 박태기, 배롱, 버드나무, 사철나무. 우리가 자주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죠. 하지만 낮은 애들 한번 봅시다. 백송, 소나무, 섬산나무, 삼나무. 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 성공률이 이식이 어려운데 요즘 이식 기술도 워낙 발달이 돼서 이 소나무는 잘 살립니다. 그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치를 좋게 해주잖아요. 그쵸?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고귀하다? 품격이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성공률이 낮지만. 어쨌든 그 외의 애들, 뭐 삼나무, 백송 이런 애들 잘 이식 안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 가시나무류라든지 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목련, 산수 이런 애들은 또 하죠. 이식을. 그 다음 뭐 서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튤립나무 이런 애들도 우리가 자주 못 보고 산림에서 보는 애들이고 나머지 또 다른 애들 있습니다. 뭐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자주 보잖아요. 솔직히 이팝나무, 산수유, 목련 자주 보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있죠. 당연히. 하지만 큰 틀을 이렇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우시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자, 이 시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요. 초봄 동화가특이 2-3주 전에 실시하면 됩니다. 이게 뭐 한 2월 말 정도 되겠네. 2월 말에서 3월 초.
네, 요런 시기가 가장 좋다. 동화가 트기 2, 3주 전에 실시하고, 뿌리가 발육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기 전, 그때 딱 심으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발육하기 전에. 자, 다음. 이식이 가능한 시기와 이식이 곤란한 시기. 이식이 가능한 시기는 이 휴명기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하면 좋고요. 이식이 곤란한 시기는 증산작용이 많아지는 여름 같은데 이식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목들이 죽죠. 그래서 대부분 뭐 늦가을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봄 요럴 때 이제 보통 나무를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식을 하게 되면은 나무를 이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양이 이렇게 있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분을 칩니다. 분을. 뿌리를 여기 뿌리를 이렇게 좀 잘라내고 그리고 이렇게 분을 쳐요. 이런 식으로 분을 쳐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가져가죠. 네. 수목 옮길 때 이렇게 분 쳐서 옮겨가는 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분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낙은, 용기묘, 금분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낙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이 화렵수를 가을이나 봄에 이식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애들 있죠. 나무 뭐 이런 애들 진짜 조그만한 애들.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팥뿌리처럼 난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제 낙은으로 심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채로. 그래서 그냥 뿌리채로 이렇게 해서 심어도 된다. 굉장히 작은 애들. 이게 지금 5cm 미만이라고 하니까요. 다음은 용기묘인데, 용기묘는 말 그대로 이 용기채로 이렇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꼬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생장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뿌리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생장장애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근분묘입니다. 근분묘. 그래서 4D에서 2D, 4D에서 3D, 4D에서 4D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D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D가 뭐일 것 같나요? D는 근원직경입니다. 근원직경이 뭐냐면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밑에서 잰 폭을 말해요. D. 이 D입니다. 이게 1D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접시분은 4D에 2D래요. 폭이 4D고 높이가 2D짜리래요. 그럼 분을 얼마나 쳐야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야겠죠. 이게 얼마예요? 4D. 그리고 높이 얼마나 쳐야겠어요? 2D. 이렇게 쳐서 이만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분을. 이렇게 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3D를 쳤다. 3D를 쳤으면 보통분.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또 이렇게 2D까지 쳤다. 그러면은 조개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고 자, 다음은 뿌리 돌림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식할 때 이식하기 어려운 이제 노거수나 그 다음에 뭐 상징이 되는 상징수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보호수 그 다음에 뭐 문화재로 뭐 등록된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보다도 이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 네. 근데 나무가 너무 커서 이식이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뿌리 돌림을 해놓습니다. 언제 해놓냐면은 보통은 뭐 1년이긴 한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보통 2년 전에 해야 돼요. 2년 전에. 2년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땅을 파가지고 뿌리 이렇게 송송송송송 다 잘라냅니다. 뿌리를 잘라내면은 뭐가 나타나요? 새살이 돋겠죠. 이 새살이 이 장가지들이에요. 잔뿌리들. 자, 이식했을 때 이 수목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는 이유 중에 이제 좀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잘린 상태로 이렇게 이식될 거 아니에요. 이식은 이런 상태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한 채로 얘가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안 그래도 지금 토양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었던 애였는데 이렇게 다 잘라버렸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잔뿌리 정도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잔뿌리를 막 만들어서 이 상태로 이식해서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 돌림입니다. 그래서 뿌리 돌림한 거 이렇게 내용 한번 보시면 되시고 자, 다음은 멀칭이란 개념이 있어요. 멀칭. 이식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식을 안 했을 땐 관계가 없어요. 이식 안 했을 땐 잘 자라고 있는 얘니까 이미. 자, 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뭘 이렇게 깔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식을 한 뒤에. 이식을 한 뒤에 이렇게 뭘 깔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꽃 같은 거 심거나 화단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뭐 바크 이런 거 막 뿌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뿌리는 점이 있는데, 자, 이걸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나무가 버티고 있는 것은 이 토양이고요. 토양에 얘 뿌리가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가지를 얘네는 한 몸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몸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찬바람이 센다든지 이 표면에 이 토양 이 표면 쪽에 찬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한 강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벌레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농약을 치다가 여기 너무 농약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토양층 위에 한 층을 더 깔므로 인해서 토양층에 한 층을 더 깔므로 인해서 얘네를 토양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토양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얘네들을 유기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유기물로 써서 얘네가 서서히 땅에 유기물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마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땅에 영양분도 주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호까지 해주는. 그래서 멀칭은 굉장히 효과가 많고,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진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멀칭의 재료. 보통 이 목재나 수피 조각으로 굉장히 많이 하죠. 목재를 막 갈아가지고 그 가른 거나 아니면 수피 조각도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거 많이 쓰고요. 낙엽, 볏짚, 완숙태비 등의 유기물.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의 부식 같은 이런 애들이죠. 부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애들이 양이온 취약 용량, 토양학에서 배웠었죠. 양이온 초안 용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영양분들을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토양학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검정 비린이나 부직포. 왜 검정색으로 할까요? 왜 흰색으로 안 하고 검정색으로 할까요? 보통 우리가 겨울에 많이 피해보는 게 뭐죠? 월동시에 피해보는 거. 그쵸, 뭐 냉해라든지 동해 피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도 동해 피해를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동해 피해를 안 보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검은 비닐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검은 비닐 깔면 검정색은 빛을 어떻게 하나요? 흡수하는 성격이 있죠. 네, 빛을 일단 이 토양 자체를 덮었기 때문에 토양의 온도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토양 위에 있으므로 이 검정색들이 빛을 흡수해서 여기가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분해성 자재나 쇠석, 자갈, 모래 등의 무기 재료들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호층으로서. 그래서 멀칭의 효과는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해줍니다. 토양에서 날아가는 수분을 억제해주고 양분 손실 방지, 지온 급변을 완화시켜주고 그쵸? 잡초 발생도 억제시켜줍니다. 여기에 잡초 씨앗이 들어야 되는데 이 위에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잡초도 어쨌든 이 토양에 있어야지 자랄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멀칭은 토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칭해서 자라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유기물 통한 토양 환경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선을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이 특성별 수종이라고 해서 이 관리학에서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넘버1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떤 분은 이제 키워보시니까 이거 추위에서 잘 버티던데? 근데 왜 비내한성 수준으로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그냥 통념적으로 봤을 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한성 수종과 비내한성 수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 내자가 들어갈 건데 내자는 뭐죠? 그쵸? 내성. 잘 버티는 애. 한은 이게 추울 때 우리 한기가 느껴진다 이러잖아요. 그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것을 잘 버티는 내성이 있는 애들. 뭔지 아셨죠? 자, 내건성은 뭐겠어요? 이 건조의 내성이 있는 애들. 심근성은 뭐 다른 얘기고 내공해성은요. 이 공해의 내성이 있는 애들. 내화력은 이 불의 내성이 있는 애들. 반대로 이 비내한성은
이 추위에 내한성이 없는 애들, 내성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추위에 약한 애들. 얘는 건조에 약한 애, 얘는 공에 약한 애, 불에 약한 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추위에 강한 애들입니다. 추위에 강한 애들인데 자, 요것도 어느 정도 특징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 얘네는 특징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은 느낌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이 내한성 같은 경우에는 느낌. 이 자작나무에 그 흰 눈이 쌓인 것을 생각해보세요. 자작나무 흰 숲이잖아요. 거기에 흰색 눈이 쌓여있는 것을 상상을 하세요. 그럼 자작나무는 자연스럽게 내한성이 될 거고, 오리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 마찬가지로 이 나무들의 이미지를 보신 다음에요. 눈이 붙어있는, 눈 내린다 할 때, 그 눈이 붙어있는 걸 여러분들 상상을 한 번씩 해주세요. 절대 이 비내한성 수종에 눈에 올라와 있는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얘는 눈 올라와 있는 거 상상하시고, 비내향성 수종은 얘가 이 나무들이 있고, 햇빛이 찌는 거를 상상을 하세요. 햇빛이 찌는 거. 추위에 약하고, 이 햇빛이 찌는 거 상상을 하세요. 실제로 이 추위에 약한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배롱나무. 그쵸.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추위에 약하냐면은, 배롱나무는 이렇게 그 집 같은 걸로 겨울에 다 싸주잖아요. 죽지 않게 집 같은 걸로 싸주고,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시다는, 히말라야만 들으면은 히말라야 산맥의 만년설 있잖아요. 이게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다. 히말라야 시다는 좀 반대로 얘는 추위에 약하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외우실 때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고, 자, 내건성 수종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자, 물가에 많이 사는 애들. 내건성이란 게 건조에 뭐죠? 강한 애들. 죄송합니다.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내건성, 비내건성 할 때는, 자, 비내건성 쪽을 일단 먼저 외워두세요. 비내건성 수종에는 뭐가 있냐면은, 얘네가 건조에 지금 내성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건조에 약한 애들인 거잖아요. 그쵸? 건조에 약하다는 것은 어디를 좋아하냐면은, 이 물가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가에 많은 애들. 자, 나구석 물가에 많죠. 삼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이 포플러까지, 물풀의나무 심지어 물자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물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동백나무까지도 물가에 굉장히 많은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층층나무랑 들매나무 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일단은 외워두시라. 자, 물가에 많은 수종, 비내건성 수종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비내건성 수종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내건성 수종 같은 경우에도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산지 같은 데 많은 애들, 산지, 임야, 네, 요런 데 많은 애들, 요런 데 그냥 막 심어져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도 그렇고요. 향나무는 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아까시나무 애들, 아까시나무나 사철나무, 회화나무 이런 애들, 내건성 수종이라고 보시고, 자, 신근성 수종도 이미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신근성 수종이라는 것은 이 뿌리가 깊게 박히는 수종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깊게 이렇게 잘 잡고 있는 애들, 신근성 수종이고, 그 반대로 청근성 수종들이 있어요. 뿌리가 토양에 얇게 이렇게 뻗는 애들, 뿌리가 얇게 뻗는 애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누가 더 잘 쓰러질까요? 이 청근성 수종들이 잘 쓰러지겠죠. 신근성 수종들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근성 수종은 이제 잘 쓰러지는 애들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까시나무 굉장히 대표적이죠. 이 바람만 불었다 하면 아까시나무들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외워두시라. 이 밤나무도 굉장히 많이 쓰러지는 편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신근성 수종은 잘 자리 잡고 있는 애들, 소나무, 잣나무, 뭔가 지금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런 얘들, 느티나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신근성 수종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고, 내공해성 수종은 얘네만 외우세요. 공에 강한 애들, 은행나무, 편백, 향나무. 이렇게만 외우가시고, 자, 내화력 수종입니다. 내화력 수종은, 내화력 수종에서 이제 좀 많이 대부분의
이 수종들이 발달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코르크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르크층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단열을 역할을 해요. 단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불길이 막 치솟고 얘네를 공격했을 때 조금 덜 피해를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코르크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크층이 잘 발달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내화력 수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참나무 중에서 이 굴참나무 특히 참나무 중에서 굴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르크층이 잘 발달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내화력 수종들 한번 알아두시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화력 수종의 특징은 음수들이 많아요. 음수가 뭐죠? 음수는 햇빛이 없어도 잘 견디는 애들을 우리는 음수라고 합니다. 그럼 양수는 무슨 뜻이겠어요? 햇빛이 없으면 잘 못 견디는 애들. 그게 양수인 거예요. 햇빛을 좋아한다는 말도 뭐 맞지만 햇빛이 없으면 잘 못 견디는 애들로 아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음수는 햇빛이 없어도 잘 견디는 그런 애들인데 보시면은 비자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죠. 비자나무, 가문비나무 대표적인 애들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여기에 사철나무, 회암목, 사철나무랑 회암목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써 있는 거는 요 정도 돼 있네요. 어쨌든 이 음수에 있는 애들이 이 내화력도 강하다. 더 강하다. 양수에 비해서. 그리고 양수와 음수 제가 말씀드렸죠. 햇빛이 없어서 잘 견디고 햇빛이 없으면 잘 못 견디는 애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무를 지금 이 나무의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양수랑 음수를. 왜냐면 학부 때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사철나무나 회암목 대표적인 음수죠. 비자나무랑 가온비나무 이런 애들도 단풍나무들까지 대표적인 음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수 전체를 그냥 싹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양수는 아닌 걸로 이제 찍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고 자 내염성은 염에 강한 애들이고 비내염성은 염에 약한 애들인데 염이 많은 곳은 어디죠? 해안가에 많이 사는 애들 이렇게 쭉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이 피소피해인데요. 피소피해 강한 수종. 피소피해가 뭐냐면은 수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양이 있고 수피가 이렇게 있는데 수피가 너무나 강한 온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수피 안에 형성층 있잖아요. 형성층이 파괴되는 거 말합니다. 수피가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형성층이 파괴됐으니까. 형성층에서 더 이상 수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피가 죽어버리는 거. 피소피해고. 그래서 수피가 두꺼운 수종들은 잘 살아남아요. 수피가 두껍다는 것은 수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피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형성층이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형성층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피로 인해서 강한 거고요. 소나무나 굴참나무, 굴피나무 등이 피소피해에 강하고 나머지 피소피해에 약한 얘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피가 두꺼우면은 잘 버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온피해입니다. 고온피해. 여름철 강력한 햇빛, 강력한 고온 피해로 인해서 수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런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요. 이 관리학에서. 다음으로는 이 수분관리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바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빠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직장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과분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아마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 초 중에 저한테 아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좀 큰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조경 관리학 두 번째 파트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파트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수분 관리네요. 사실 이 수분 관리하면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맨날 이거 영상 찍을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랑 지금 이렇게 쓰는 타블렛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 바로 옆에다 이 왼쪽이죠. 왼쪽에 지금 물을 놨습니다. 물.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물을 마시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관수 시기입니다. 관수라는 것은 이 물을 준다는 뜻인데요. 물을 준다. 관수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봄에 관수하는 이 봄관수입니다. 봄에는요, 이 수목이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봄부터 이제 잎을 열기 시작하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물질 대사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화릅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가장 많이 필요하고, 봄 가뭄 등으로 수목의 생육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봄에 가뭄이 생기면 수목의 생육에 당연히 안 좋겠죠. 세 번째, 이식 후에는 집중적인 관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응급 환자로 만드는 것과 정말 잘 있는 녀석을 응급 환자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는 뿌리가 활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수, 이 물 관리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물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이식 후에는요. 자, 다음은 여름 관수입니다. 여름이 뜨거울 때 이제 물을 주게 되면은 고열로 인한 수목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물이 증산작용을 하겠죠. 잎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잎에서 막 이제 물을 막 이렇게 내뿜을 거란 말이에요, 물을. 그럼 이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에 따뜻한 그 열을 흡수해 가요. 따뜻한 열을 흡수해 가서 이 수목을 조금이나마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는 필히 듬뿍 관수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장마철 오기 전에 주변 저수지나 주변 호수가 좀 말랐다 싶으면은 그때 물 콸콸콸 주면 돼요. 왜냐면은 이때 가장 많이 죽거든요. 이 여름에 시기를 좀 놓친다. 그러면은 0.2조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나무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자, 세 번째. 관수가 필요한 수목 상태, 수분 보존 상태. 자, 어떻게 되느냐? 관수가 필요하게 되면은 윤이 나던 잎이 활기가 없어지고 밝은 녹색 잎이 색이 바래거나 회녹색으로 바뀌게 되고 자, 회녹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자, 잎이 일찍 떨어지고 때로는 어린 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잎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잎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잎이 있으면은 이 끝쪽이 말라요. 수분 부족할 때 이 끝쪽이 이런 식으로 마르게 됩니다. 요런 특징이 또 있어요. 자, 다음은 관수 시간. 그럼 물은 언제 줘야 될까요? 언제 주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위급한 상황일 땐 언제든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한낮을 피해서 아침 10시 이전이나 일몰쯤이 좋습니다. 하루 중 기온이 상승한 이후의 관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관수 시간 알고, 이건 실제로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주세요. 뭐 10시 이전에 뭐 9시나 8시 이쯤에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해가 좀 질 때쯤 기온이 상승한 이후니까 뭐 한 4시나 6시 뭐 7시 요 정도쯤에 주면 좋다. 자, 수목의 수분의 이용. 수분을 어디다 이용하냐, 수목이? 광합성 시 광분해를 통해 전자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 H2O를 분해를 3가지로 분해시킨다고 했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전자 만들어내고, 수소이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산소 배출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전자전달계를, 이 수목 생리학을 참고해주세요.
전자전달계를 가면서 이 ATP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첫 시작이 뭐예요? 이 물입니다. 두 번째, 여름철 증상작용 시 기화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요. 기화열이라는 게 아까 전에 이 잎에 있는 이 물들이 열을 흡수해서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필요한 그 열, 그거를 우린 기화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세포의 원형질의 구성 성분으로 팽합을 유지해줍니다.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을 때? 수분이 없을 때, 이 원형질이 별로 없을 때. 이 원형질이 세포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수분이 밀어주는 힘, 수분의 세포를 밀어주는 힘인 팽합, 이걸 팽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팽합이라고 해요. 이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각종 무기 염류 및 물질을 이동시키는 운반체 역할. 그렇죠. 대부분 물질을 옮길 때 이 물하고 같이 옮겨지잖아요. 자, 다섯 번째, 가수분해 등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2개, H2O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O, 산소의 전기 음성도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강해서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 수소 쪽에는 플러스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종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이너스들 여기 플러스들 또 붙을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들이 여기 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전기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게 되고 각종 화학작용을 할 때 이러한 성질들이 이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로 뭔가 분해한다 라고 하면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물이 워낙 많은 것들에 이제 분해하는 그런 분해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이어서 이 전정 한번 보도록 해보죠. 전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 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 오늘 전지 작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전지란 이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전지랑 가지치기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전지는 가지치기고 이 가지치기란 말은 또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전정, 그리고 정지, 정자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런 작업들을 전정과 정지, 정자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때도 좀 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전정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전정의 목적은 미관상, 실용상, 생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전정은 수목의 미관, 개화 결실, 생육 조절 등 조경수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 작업입니다. 자, 이 전정이요. 이 전정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가지치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가 너무 많다. 가지가 너무 많아요. 가지를 쳐주고, 그 다음에 미관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져 나와 있어. 삐뚤어 나오는 거 이게 없애버리죠. 이런 것도 다 전정이고, 그 다음에, 너무 컸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여길 좀 이렇게 두 절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전정입니다. 이런 거 다 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어떤 조경에서 하는 가지치기 행위는 거의 다 전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전정 작업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인 거죠. 자, 그럼 정지랑 정자는 뭐냐? 이 정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자는 나무 전체의 모양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듬는 것. 우리가 이 토피열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양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 모양으로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런 모양을 내서 자르는 것. 미관을 최우선시해서 모양을 내서 자르는 건 정자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정지는 그럼 뭐냐? 정지는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 생장을 조절하여 목적에 맞는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정리 작업. 자,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심었어요, 땅에다가. 이런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자라면은, 이렇게 자라다가 가지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간 있는 이런 뭐 쌍간의 가지를 가진 수목을 자랐어요.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자라다가 봐요. 좀 더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옆에 가지가 하나 더 자란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좀 더 키운다고 한다면은 이 가지를 잘라내겠죠. 그리고 이 가지들을 키울 거고, 그리고 이 가지들이 좀 컸어요. 컸는데 얘가 점점 움직여서 이렇게 가운데 쪽 움직인 거야. 얘는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 가지들은 살려두고 얘를 또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하나의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위해서 하는 가지치기는 우린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 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 기초 이론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수간주사랑 뭐 10이라는 것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소제목에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요런 단위, 주제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했는데 이걸 급속도로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수간주사를 넣습니다. 수간주사란 나무의 줄기 있죠. 줄기에다가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고 여기다가 주사기를 넣고 액체를 넣어줘요. 액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영양분들이 이 나무를 채워줌으로써 이 나무에서 다시 활기를 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수간주사를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간주사 자체가 뭐를 만드냐면 상처를 만듭니다. 수간주사라는 게 나무를 뚫어야 됩니다. 나무를 뚫면 어떻게 되죠? 그쵸? 당연히 형성층이 파괴가 되겠죠. 형성층이 파괴가 되고 구멍이 납니다. 이 구멍 안에 뭐가 들어가요? 병원성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우리가 어떤 나무의 활력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간주사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자, 수간주사 방법에는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유입식, 중엽식, 압력식, 삽입식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느 좋은 블로그에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뭐죠? 유입식입니다. 유입식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유입식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시죠. 유입식은 처리가 간단하고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구멍에 지름이 커서 상처의 크기가 큽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처리가 간단하지만 상처가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런 상처를 내야 된다고, 상처를 만든다고. 근데 유입식은 상처가 크고, 이거 유입식을 일단 패스를 할게요. 사진은. 두 번째 중력식입니다. 중력식 같은 경우에 처리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약재 첨가를 가능하게 됩니다. 자, 중력식 우리가 자주 보신 걸 거예요. 제가 전체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호스를 이렇게 끼워놓고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닌겔이 있죠. 닌겔 액체를 이런 식으로 나무에 주입해주는 요게 중력식 수간주사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주사를 넣기 때문에 우린 중력식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닌겔 형태로 꽂는 거 이거 중력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압력식이 있어요. 압력식은 주입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압력을 주기 때문에 눌러주기 때문에 주입속도가 빠른 거고 처리 비용이 가장 고가고 대용량 처리가 어렵다는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압력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무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그에 따라서 쑥쑥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자, 다음은 삽입식입니다. 삽입식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에 넣어놓는 거예요.
나무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놓게 되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영양 공급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영양 공급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삽입하고 이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삽입하고 원래는 빼줘야 되는데 삽입하고 빼지 않아서 이 유압 조직이 발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상치관 하면은 식물은 유압 조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삽입식을 너무 오래 넣고 빼질 않다 보니까 이 유압 조직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뭐로 되냐면은 영구적인 상처가 돼요. 그럼 여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생물들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자, 다음은 이 12량의 결정인데, 자, 이 12는 뭘까요? 비료를 주는 거 우리 10이라고 합니다. 비료를 주는 양을 결정했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느냐. 자, 이 속성수란 빠르게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속성수는 양분 요구도가 큽니다. 빠르게 자라려다 보니까 이 양분 요구도가 크고요. 또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양분 영양도가 큰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 사계절 상록수가 많고요. 그리고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도 않지만 많이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영양소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양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다. 하지만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또 낙엽 지고 봄에는 또 잎바위 만들어져 잎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렵수 같은 경우에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크고요. 일반적으로 농작물, 유실수, 화렵수, 침엽수, 소나무 순으로 양분 요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적은 땅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점토 광물은 카올리나이트 1대1형 광물이고요. 양분이 굉장히 없는 점토 광물이죠. 우리나라는 양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특히 산림에는 양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성화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데서 살 수 있는 애 누가 있죠? 그렇지, 소나무죠. 우리나라에 소나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양분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침엽수, 그 다음 화렵수, 유실수, 농작물 이런 수로 됩니다. 가장 비옥한 데서 사는 게 그래서 농작물인 거예요. 농작물. 그래서 양분 요구도에 따른 이 수목, 무조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수목 관리학에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분 요구도가 높은 애들 다 이런 애들이고, 자, 낮은 애들을 외우세요. 그냥 양분 요구 낮은 애들, 소나무, 황나무 이런 애들은 양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화렵수에서는 콩과식물, 등나무, 해당화 이런 애들은 양분을 거기까지 필요 없다. 자, 콩과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많이 하죠? 질소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를 얻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콩과식물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양분 요구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지, 즉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전정은 언제 하느냐. 자, 전정은 물이 이동하기 전이고 외형적으로 새로운 신초 생장이 시작되기 전인 2월 말에서 3월이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이제 가지치기 작업 아무 때나 하시죠. 전정 작업 아무 때나 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2월 말에서 3월 정도가 가장 좋고요. 봄에 꽃이 피는 수종은 꽃이 진 직후에 전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봄에 꽃이 피는 수종 뭐 있죠? 대표적으로 개나리 있습니다. 개나리 같은 경우에 꽃이 진 다음에 바로 전정을 실시하는데 꽃이 폈을 때는 전정을 안 한 이유가 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미관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자릅니까? 꽃이 질 때쯤에 잘라요. 자르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 화가 생깁니다. 화. 꽃이 될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화가. 그럼 내년에도 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후에 전정하는 거고, 여름에 꽃이 피는 수종은 봄에 싹트기 전에 실시를 합니다. 이 반대로 봄에 싹트기 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시한 후에 화가 자라고 그게 여름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자, 3번 굵은 가지를 전정할 경우에는 동계 전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 동계 전정일까요? 겨울에는 보통 휴면기잖아요. 물질 대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가지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량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 휴면기 때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에너지에
그런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없앨 수 있다. 자, 소나무 새순의 가지치기는 경화되기 이전인 5월 초순. 자, 이건 외워두세요. 순지르기 하여 전정을 한다. 전정 시 주의해야 할 수종, 뭐 부호하기 쉬운 수종, 수행 유출이 심한 수종 이런 수종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라고 했죠? 표는 무조건 알고 가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자를 때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 가지를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지를 자를 때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은 이건 법칙이 있어요. 지피용기선을 하고요. 지피용기선과 지륭선을 자르세요. 지피용기선, 지륭선을 쭉 이어서 자르면은 가장 좋은 가지치기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륭. 지륭은 이 가지 밑살이라고도 합니다. 가지 밑살. 이 가지의 밑에 살처럼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가지 무게를 견뎌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융, 이런 살같이. 예. 이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굵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가지의 무게를 감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지피융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요 가지랑 여기랑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분이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와 여기에 가지가 만나서 생긴 선,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지피용기선, 여기에 가지와 여기에 가지가 만나는 여기 선, 여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가지 밑살, 이쪽 부분을 잘라내면은 이게 왜 좋냐면은, 자, 일단 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잘랐다고 봐요. 이렇게 자르면은 지피용기선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 가지의 구역이란 말이에요. 이 가지. 이 지금 원줄기 가지의 구역이란 말이에요. 원줄기 가지의 구역까지 잘라버리면 되면은 원줄기 가지는 유압 조직 맞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원줄기 가지까지 굳이 상처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가지 있잖아요. 요쪽 가지. 요쪽 가지만의 그 조직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지룡선까지 해서. 그러면은 이 원줄기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원줄기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조용히 유압 조직을 만들어져서 잘 형성이 됩니다. 유압 조직이.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울타리 전정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 전정 같은 경우 시험에 이미 2번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보시면 울타리 상단보다 바닥이 넓게 유지되도록 전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보통 울타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관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다리 꼴 모양으로 바닥이 더 넓게 유지되도록 전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버텨요. 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잘 버티고, 바닥까지 햇빛이 도달할수록 조치해주고, 이렇게 식으로. 자, 신초가 단단해지기 전 직전 깎기 지점에 2.5cm 이내에서 깎아야 되고, 화목류는 꽃이 피고 난 다음 꽃눈이 형성되기 전에 전정.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봄에 피는 꽃이 진 직후에 바로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 꽃눈이 생기기 전에 바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꽃이 중요하지 않은 울타리는 언제든지 전정할 수 있습니다. 예,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렇게 잘라내더라도, 이렇게 좀 잘라내더라도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낼 수도 있고, 언제든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수목 위험평가와 이제 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목 위험평가와 관리 이런 파트가 있어요. 자, 수목 파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이 초살도입니다. 초살도가 뭐냐면요. 자, 제가 나무를 맨날 이렇게 그리죠. 토양이랑 나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밑에가 조금 더 두껍다는 얘기예요. 밑에가 조금 두껍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근원직경이라고 하잖아요. 근원직경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밑에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냐? 토양에 가장 근접한 이 지대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뭐 이런
자연의 뭐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기 정말로 극소수로 힘들죠. 보통은 나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수간의 하부와 수간의 상부의 이 폭의 차이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 폭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초살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초살도라고 합니다. 밑에 쪽과 위에 쪽의 직경의 차이, 이걸 초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벌을 하게 되면 수간 하부의 직경 생장이 증가하여 초살도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벌이 뭔지 아시죠? 간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숲의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막 자라 있어요. 간벌은 뭐냐면요. 얘네의 생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너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중간중간 나무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요게 간벌입니다. 자, 이렇게 간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벌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생육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간 하부와 수간 상부의 크기가 커지죠. 지금 요만큼과 요만큼, 요만큼과 요만큼, 요만큼과 요만큼 수간의 직경의 차이가 커지게 되죠. 이 직경의 차이를 초살도라고 했고, 즉 초살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가지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가지를 잘라줍니다. 가지를 스르르륵 가지를 잘라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 위에를 성장을 시켜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초살도가 이 하부랑 상부랑 직경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므로 초살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요게 초살도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헷갈렸었는데 이 초살도의 개념과 형상비의 개념은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초살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초살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정도. 이 초살도의 직접적인 값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인 값을 물어보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초살도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정의가 초살도랑 비슷한 녀석인데 얘는 값이 있어요. 바로 흉고직경분의 수고. 흉고직경이 뭐죠? 흉이 우리 가슴을 말하는 한자어잖아요. 그쵸? 우리의 가슴 높이, 그래서 약 1.2m. 1.2m에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1.2m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이 1.2m예요. 그럼 이 부분에 직경 있죠? 여기까지. 이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가슴 높이에서 봤을 때, 이 직경을 흉고직경이라고 하고, 자, 수고는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요걸 수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H분의, 이 흉고직경 B라고 합니다. 흉고직경 B분의 이 수고. 즉, 수고에 따라서 흉고직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값은 작아지고요. 근데 흉고직경이 만약에 작아진다. 여기 흉고직경이 작아진다. 수고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살도와 형상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흉고직경이 작아지게 되면은 초살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흉고직경이 작아지면 값은 커지게 되니까 초살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반대로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흉고직경이 커졌어요. 이 직경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흉고직경이 커졌어요. 흉고직경이 커지면은 값은 어떻게 되죠? 이 형상비 값은 내려가게 되죠. 형상비 값은 내려가니까 초살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형상비가 70 이상인 수목은 이제 설해에 약하게 됩니다. 즉, 수고는 똑같은데, 형상비가 70 이상이라는 거는 이 흉고직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죠. 흉고직경이 작아지게 되면은 수목은 설해에 약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수목의 기울어짐입니다. 수간이 20도 이상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해 넘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하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이요. 첫 번째, 직성형. 최근에 기울어진 수목으로 사소한 부하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직성형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넘어진 거. 이제 만곡형. 안정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상황까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나무들이 있죠. 만곡형이고. 자, 활모양. 부하가 가중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임. 활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제 요게 활모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의 결함 관리 이걸 해야 되는데 수목의 결함 관리는 좀 중요한 파트거든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수목의 결함 관리부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강의하는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강의실에서 지금 어느 한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울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만 여기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볼 파트는 수목의 결함 관리 파트입니다. 수목의 가지가 찢어진다든가 아니면 가지가 파손될 위기에 있다든가 아니면 수목 자체가 이 넘어질 위기에 있는 요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 수목들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줄당김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처지려고 하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가지랑 처지고 있는 가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줄을 설치하는 거. 요게 바로 줄당김입니다. 줄당김. 굉장히 간단하죠.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줄당김 같은 경우에는 수간이나 가지 직경의 30% 미만인 부된 부위에서는 관통하는 고정장치, 앵커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목에 수간이 이렇게 있다 볼게요. 수목에 수간이 있고 밑둥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스무스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부된 부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부된 부위가 예를 들어서 이 40이라고 봅시다. 나머지는 몇이겠죠? 나머지는 합쳐서 그렇죠. 이 건전한 부위는 60 정도가 될 거예요. 60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으시고, 수피를 제외한 이 100 있죠? 수피를 제외한 이 100분의 건전한 부분 지금 몇이라고 했었죠? 6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즉, 60%가 되는 거죠. 60%. 지금 근데 이 30% 미만이게 되면은 이 앵커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자, 지금 건전 부위가 30일 때예요, 이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무 많지 않겠지만, 자, 요만큼이 다 부호돼 있다고 봅시다. 요게 몇이냐면은, 71이에요. 남아있는 거 몇이죠, 이렇게? 29죠, 29. 29면은, 자, 100분의 71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71%죠. 그쵸? 71%인데, 그럼 이 반대쪽 부분, 건전한 부위가 29%밖에 안 되죠? 이게 30% 미만이면은 앵커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부된 부위가 70% 이상이 되면은, 이 고정장치 앵커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장치를 설치해도 부된 데서는 어떻게 되겠죠? 다 바스라지겠죠. 네, 부된 부위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케이블은 지지가 될 가지나 주지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 설치해야 돼.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지를 보통 어디다 시키죠? 지지는 여기다 시킬 겁니다. 가운데 가장 안전한 가지에 시킬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이 안전한 가지에 여기 3분의 3일 때 3분의 2지점. 3분의 2지점이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서 뭘 설치해야 된다?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 정도에서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된다. 너무 위에 설치하면 너무 가지가 얇고요. 너무 밑에다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3분의 2 지점에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케이블 설치 각도는 케이블이 설치될 두 수목 조직이 이루는 각도를 양분하는 가상선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보시면은 이게 가장 안전한 가지라고 했어요. 중력의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쳐지려고 하는 애 있죠. 요 녀석 각도를 이렇게 양분을 합니다. 양분을 해요. 양분을 하는 요 선과 직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양분하는 요 선과 직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지금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 요거에 직각인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줄당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적 줄당김과 동적 줄당김이 있습니다. 정적 줄당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형태, 고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 형태. 줄당김에서 고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걸 좀 더 크게 그리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삽입을 해서 삽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을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부위에 목재를 관통하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침투식이다. 자,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넘어와서 여기서까지 요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와서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살짝 상세하게 그리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걸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삽입체를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충분히 깊숙하게 안쪽까지 넣어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수피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수피에 거의 붙어서 형성층이 있을 거예요. 형성층. 형성층을 어차피 얘가 뚫고 갈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얘가 이렇게 뚫고 갔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뚫고 갔을 텐데 어차피 얘가 깊숙하게 여기 안까지 들어와 있어야 이 나머지 형성층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게 유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깊숙하게 이렇게 침투시켜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동적 줄당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거고 케이블이나 밧줄을 사용하여 묶는 비침투식입니다. 가지와 가지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게 동적 줄당김이고 설치가 용이하고 상처 유발이 없습니다. 이 정적 줄당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상처고 이쪽도 상처예요. 근데 동적 줄당김 같은 경우는 그냥 묶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요. 나중에 이 묶은 거를 풀지 않으면은 이 주변이 상처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 유형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접 줄당김입니다. 직접 줄당김은 말 그대로 얘랑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거. 삼각형 줄당김, 이건 위에서 봐야 되는데 요 가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삼각형 줄당김. 바퀴살형은 가운데 주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지가 있다고 봅시다. 가운데 주지가 없는 거예요. 주가 되는 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다가 놓고 가운데서 이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끌어주는 이런 형태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자형 줄당김은 이제 네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가지가 이렇게 4개를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줄당김을 해주는 겁니다. 관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냥 서로 매줄 수도 있고요. 줄당김이고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지대는
이거,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일단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빼십시오. 자, 이 문장은 빼세요. 이 문장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빼시고요. 자,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수간이 비대칭적이거나 수간에 광범위한 부우가 존재하는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부적절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한 애들은 아예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하되 가지를 압박할 정도의 조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자, 어떤 가지들 보면은 이 줄당김 하고 나서 이렇게 줄을 묶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얘가 점점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점점 자라면은 나중에 허리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목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쇠조임입니다. 쇠조임인데 쇠조임 말 그대로 쇠를 조여놓는 거예요. 쇠를 조여놓는 거. 굉장히 강합니다. 얘는. 그래서 단일쇠조임, 평행쇠조임, 교쇠조임, 교차쇠조임 이런 게 있는데 자, 단일쇠조임 같은 경우에는 요 가지랑 요 가지를 하나의 봉으로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이제 단일쇠조임입니다. 지지력이 제일 약하고요. 연결 부위 찢어짐이 없는 20cm 이하 소규모. 자, 이게 20cm 이하라고 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이게 찢어짐을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찢어짐이 없는 20cm 이하의 소규모에 적합한 거고. 자, 두 번째는 평행쇠부입니다. 평행쇠조임. 이게 20cm보다 더 큰 중교목 같은 데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쌍간에다가 쇠조임을 해주고요. 쇠로 조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찢어진 부위에도 이렇게 평행으로 찢어진 부위에도 평행으로 쇠조임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행쇠조임입니다. 얘는 연결 부위가 찢어져 있는 애들에 이제 써야겠죠. 그 다음에 교쇠조임. 얘는 연결 부위가 마찬가지로 찢어져 있는데 이 중교목보다 더 큰 애들, 대교목에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좀 오류가 많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각으로 사실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부위가 찢어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시고요. 이 부분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수정하시고 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안쪽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안쪽까지 설치를 해주고 충분히 안쪽까지 설치를 해줘야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유압 조직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다음 교차쇠조임입니다. 교차쇠조임은 이 평행쇠조임과 교호쇠조임을 합쳐놓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교호쇠조임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하고 평행쇠조임 이렇게도 하는데 이 교차쇠조임은 언제 보통 하냐면은 셋 이상의 동일 세력 줄기를 가진 수목에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줄기가 이렇게 3개씩이나 있을 때 이 가운데 뭔가 주지라고 볼 수 없고 3개 다 뭔가 주지라고 볼 수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쇠조임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요런 경우에는 얘네 둘이도 연결시켜주고요. 얘네 둘이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얘네 둘이도 연결을 시켜주고 뭐 얘랑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얘랑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로 쇠조임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교차 쇠조임입니다. 자, 다음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지지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이런 가지들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가지들은 여기가 찢어지기가 굉장히 좋죠. 이 부위에서 수간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건데 자, 지지대는 보통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I형, 영어로 I. 얘는 A형, 그 다음에 H형, 그 다음에 뭐죠? 얘도 똑같이, 죄송합니다. 얘는 T형이네요. T형이고, 끝에가 I형.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요거 지지대 설치 위치는 전체 가지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전체 가지. 지금 가지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3분의 2 지점. 자, 여기 설치해야 된다는 거. 3분의 2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A형이 적합하며 가지만을 지탱하는 것은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H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A형은 가장 많은 힘을 버틸 수가 있어요. 네, 두 개에서 힘을 버텨주기 때문에 가장 많은 힘을 버텨줄 수 있고, 그렇게 이 수목 자체가 넘어지는 것을 지지할 때는 이 A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가지만을 지탱해주는 것은 그 수목을 지탱하는 것보다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H형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H형은 가지만을 지지할 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설치는 항상 가지의 수직.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당김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 것은 이 당김줄일 겁니다. 당김줄. 그래서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당김줄인데요. 이 고정 장치의 높이는 수고의 이 반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수고예요, 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의 반의 이상의 이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 대상 수목과 지상 고정 장치와의 거리는 수목 고정 장치의 높이의 3분의 2보다 멀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수목 고정 장치를 우리가 H라고 봤을 때, 수목 고정 장치 H라고 봤을 때 이 높이가 이 H의 3분의 2보다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멀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가 두 개를 만약에 설치했다고 했을 때 이 사이가 90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둘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수피 이식입니다. 수피 이식. 우리가 가끔 수피를 이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수피엔 뭐가 있죠? 수피에는 보통 형성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피가 벗겨진 데는 또 뭐가 들어가죠? 병원성 미생물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수피가 없다는 것은 이 미생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형성층이 다 파괴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식을 해줘서 형성층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형성층이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역할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순서입니다. 순서 쭉 1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상처 부위를 청소해주고요. 상처 위아래 2cm가량 살아있는 수피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상처 부위만 딱딱딱 도려내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도려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형성층이 아니라 이 부후된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유압 조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조금 더 크게, 네, 이렇게 파내게 되는 거예요. 크게 파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 다 뭐가 있어요? 형성층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압 조직이 발달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수피를 이제 붙여낼 거 아니에요. 수피를 이렇게 붙여넣었을 때 이쪽에 있는 형성층들과 만나가지고 실제 잘 수피가 이식될 수 있도록, 실제 똑같은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슷한 두께의 수피를 이식하고요. 그쵸? 다른 두께의 수피를 이식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두께의 수피를 이식해야지 비슷한 위치에 형성층이 있고 그 형성층과 기존의 형성층이 만나서, 그쵸,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약 5cm의 길이로 잘라서 영속적으로 밀착하여 부착 후 작은 못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자, 수피를 이렇게 큰 거를 한 통으로 붙이지 않고요. 요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우리 모자이크 형식처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인다는 겁니다. 이식이 끝나면 젖은 천과 비닐로 덮고요. 건조하지 않게 그늘로 만들어주게 되면 마지막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뿌리 외과 수술입니다. 뿌리도 외과 수술을 해요. 우리가 수간 외과 수술만 보통 잘 알고 있는데 뿌리 외과 수술도 한번 볼게요. 처음에 흙을 파내야겠죠. 뿌리 외과 수술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뿌리를 절단하고요. 죽어있는 부분을 절단하고 박피를 시킵니다. 자, 죽어있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박피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살아있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박피를 시켜서
세근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세근 유도. 잔뿌리들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잔뿌리가 가장 많은 물질 대사를 하는 그런 뿌리 중 일부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밝은 촉진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박피한 데다가 밝은 촉진제, 뿌리가 빨리 나게 해주는 촉진제까지 처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근이 굉장히 많이 유도가 되겠죠. 이 밝은 촉진제는 질산칼슘을 쓰고요. 질산은 1000배, 2000배로 희석해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토양을 소독하고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은 지오판 수화제, 살충은 보라톤 등을 사용을 하고 보통 다섯 번째 되메우기를 해주고 다시 흙을 이제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을 덮어주는 두께는 가급적 2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흙을 너무 많이 덮게 되면은 이 복토 피해가 또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가급적 너무 많이 이제 복토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에 지상부 처리를 해줌으로써 뿌리 액가 수술 종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때도 많이 나오는 2차 시험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2차 시험 때 거의 나옵니다. 이 수간 외과 수술. 수간 외과 수술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쇠약지와 고사지를 일단 절단을 시키고요. 이게 이제 바탕부,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가장 기초적이게 쇠약지와 고사지를 절단해주고, 두 번째, 부패부를 제거를 해주는데, 수목이 방어대를 형성한 목질부의 갈색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 부패부도 검정색이나 갈색을 띠게 되거든요. 네. 근데 부패부랑 이 수목이 방어대를 형성한 이 갈색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해서 이 수목에서 방어대를 형성한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살균 처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균 처리를 먼저 합니다. 살균 처리는 70% 이상 에틸 알코올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부르죠. 에틸 알코올을. 그 다음에 살균 다음 뭐죠? 자,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살균 다음 살충입니다. 살충 우리가 자주 쓰이는 이 페니트로티온 유제 1000배, 다이아지논 유제 800배를 혼합해서 분무기로 살포해주고 다음은 방부 처리. 우리 방부제 하는 거지. 썩지 않게 해주는 이 방부 처리해주고, 방부 처리는 구리나 크롬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 처리. 공동이란 이제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목 외과 수술할 구멍. 공동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우레탄 폼을 쏩니다. 안에다가 그 다음에 랩으로 터지지 않게 막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무밴드로 더 터지지 않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방수 처리를 해주고, 방수 처리.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 비 같은데 이런 게 뭐가 또 많죠? 그쵸? 비 안에 병원성 미생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애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처리해주는데 수분 침투 방지를 위하여 수지를 이용해서 방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수지는 보통 실리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덟 번째, 매트 처리를 해주는데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매트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피를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수피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수피 처리를 해주는데 실리콘과 코르크 가루를 500ml 대 100g 500ml 대 100g 비율로 혼합하여 반죽해주고 완성된 반죽으로 덮고 현성층 노출을 위해 원래 목질보다 약간 5mm 낮게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존 수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형성층이 이렇게 유압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형성층이 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수지 처리. 수지로 사이사이 마지막 틈 같은데 이렇게 잘 메꿔줘야 되죠. 우리 건축물 유리 같은 거 끼울 때도 틈 사이에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거 쏴주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봤고요. 수목 관리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이 수목 관리 작업입니다. 수목 관리 작업. 나무이사를 합격하시고 나무이사 일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 수목 관리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수목 관리 작업엔 무슨 관리 작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관리 작업들은 이론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주입공을 뚫는 겁니다. 주입공. 주입공이란 우리 그 수간주사 가장 큰 게 이 수간주사 줄 때 어떻게 뚫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각도는 30도에서 이 40도 정도로 대부분 주고요. 이 경사 깊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cm만 뚫습니다. 굉장히 많이 뚫진 않아요. 2에서 3cm 정도만 뚫는데, 지금 여기 나온 수평 깊이 있잖아요. 수평 깊이는 이게 45도 기준입니다. 45도 기준. 요건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수학이 잠깐 나오는데, 수학에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빗변과 밑변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용어가 이 코사인이라는 용어예요. 코사인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코사인,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었는데,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빗변 있죠? 빗변 곱하기 이 코사인의 각도, 빗변 곱하기 코사인의 각도는 이 밑변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경사 깊이가 2에서 3cm라고 했어요. 2에서 3cm, 2cm라고 한번 먼저 볼게요. 자, 2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각도, 코사인, 요 세타인데 이게 45도라고 봐야 돼요. 45도는 몇이냐? 코사인 45도는 대략적으로 1.7 정도 됩니다. 0.7 정도. 합쳐지면은 몇이죠? 그렇죠? 1.4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수평 길이가 이제 1.5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2cm는 이걸 3으로 바꾸면 되죠? 7, 3, 21이니까 2.1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평 깊이가 2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30도로 바뀌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30도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요게 이제 달라지고, 요 앞에 거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경사 깊이 2일 때, 2에서 3cm는 동일합니다. 경사 깊이가 2일 때,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한 0.86 정도 되네요. 예, 반올림하기도 뭔가 애매한 수로서. 0.86 하면은, 곱하면 몇 나오죠? 0.7 몇 나오나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1.72가 나오네요. 1.72가 나오고, 여기서 3 하면은, 잠시만요. 0.86 곱하기 3. 2.58 이렇게 나오네요. 2.58. 근데 이거, 지금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 계산해서 이럴 정도 될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코사인 45도에 수평 깊이 이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구하면은 뭐 요런 정도가 되겠네요. 혹시나 이제 뭐 요즘 2차가 어렵게 나오니까요. 2차에서 요런 부를 이제 시험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요거는 45도 기준이다. 자, 그리고 올바른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가지치기는 나무의 위쪽까지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해 내려오는 게 이제 올바른 가지치기입니다. 자, 수목의 상처 치료. 수피가 벗겨져 목질부가 녹출된 상처 부위에는 락발삼, 티오파네이트 메틸, 이 톱신 페이스트라고 하고요. 테부코나졸 도포제 중에 이 실바코 도포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 이 톱신 페이스트를 예를 들면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수피가 벗겨져서 이렇게 상했어요. 이 부분이 형성층이 파괴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이 톱신 페이스트를 발라내게 되면은 일단 여기 있는 세균들 다 죽여버립니다. 일단 강한 살균 역할을 하고요. 강한 살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균 보호막이 형성이 돼요. 여기에 막이 형성이 돼요. 막이 이런 식으로 쳐져서 이 이후에 이 상처로 들이닥치는 이제 미생물들, 세균들, 이런 애들을 살균시켜줍니다. 살균 보호막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유압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살균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요 내부 조직에 뭐라 그러죠? 흡착된다고 해야 되나? 네, 흡착되고, 거기 어쨌든 내부 조직에
이제 침투에 있어요. 네, 침투를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침투에 있다가 균 같은 게 오면은 이제 균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 수목의 외과 수술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목 관리학 있잖아요. 수목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할 기본서가 없는 상황, 현실. 그렇다 할 기본서가 지금 현재 없는 현실이에요. 이제 다른 기본서, 다른 책들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의사에 맞춰져서 나온 책이 없습니다. 물론 나무의사가 더 늦게 나오긴 했지만 이 나무의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 책들은 수험서가 아니라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고서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기본서라고 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소제목을 넣은 이유는 그 나무의사에서 나오는 카테고리들은 다 일단 넣었는데 이 외과 수술 부분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리기도 했고, 이 외과 수술에서 외과 수술이 이 부후되면 하잖아요. 부후. 어떤 균들에 의해서 부후돼서 이런 공동이 생겨버리면은 이 외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부후를 막아내는 수목의 어떤 내부적인 기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코디트 법칙입니다. 코디트 법칙. 코디트 법칙이거든요. 그 코디트 법칙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런 소제목을 넣은 거예요. 자, 코디트 법칙은 병원균이 이 수목 안으로 침투했을 때 수목이 여러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1번 방어막이 뭐냐면은 이 종축 방향으로, 종축 방향이 뭐 있냐면은 물관에, 그렇죠, 이 도관 이런 애들 있죠. 도관을 얘네가 자의적으로 막아요. 도관에다가 여러 이물질들을 넣으면 해서 도관을 막아요. 왜 도관을 막냐? 종축 방향, 위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도관을 막아버립니다. 자, 두 번째 방어막은 이 방사선 방향인데요. 방사선 방향. 자, 지금 보시면 요런 쪽으로 요렇게 막는 것이 이 2번 방어막, 이 수선 조직에서 막는 거고, 자, 3번 방어막은 우리 나이테라고 보면 돼요. 나이테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져 있잖아요. 나이테 쭉 이런 식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 나이테 방향으로 해서 이 접선 방향으로 해서 나이테 접선 방향으로 해서 여러 침입들을 막아내는 거고, 이제 마지막 4번 방어막인데요. 4번 방어막 같은 경우에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형성층이 이 수피에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는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막아주는 방어막이고, 이 4번 방어막이 제일 강하게 되고요. 1번 방어막이 제일 약합니다. 네, 1번 방어막이 제일 약합니다. 자, 다음 수목 내부의 부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수목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수목 내부를 보통 어떻게 하면은 두드려 봅니다. 우리 수박 같은 것도 막 두드려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나물도 두드려 보는데, 나무는 손으로 두드려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요 생장추라든지 나무 망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두드려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경우, 실제로 보기 위한, 어떻게 보냐면 드릴로 뚫습니다. 들 뚫어서 톱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게 뚫어서 안을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측정기 이런 게 있는데, 이 전기 저항에 따라 수목이 부후된 부분과 건전부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어요. 네, 그 차이점들을 확인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부후됐다, 이렇게 해주는 실제 그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 요런 장비들도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요거까지, 이 흰색까지는 다 건전부인데, 지금 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요런 부분이 이제 부후부예요, 부후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라내고, 충진제를 넣고, 공동을 충전해서 외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고, 이 수관주의법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체인톱입니다. 체인톱. 이런 체인톱 같은 경우들이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 무조건 보고 가셔야 되시고요. 보시면은 체인톱의 작업 방식, 체인톱의 회전 방향은 가이드바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가이드바를 알려드리려면은 보자.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이드바가 뭐냐면요. 요게 가이드바예요, 이렇게. 이 가이드바의 상단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거 잘 기억해두고 계세요. 이것만 좀 사진만 지우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겠네. 자, 그리고 바의 하단을 사용할 시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당기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나무. 그 나무를 아까 전에 이 가이드바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 이게 톱이에요, 이렇게. 가이드바의 하단으로 해서 자르려고 하는데, 회전 방향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된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밑에 쪽에는. 밑에 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밀어냅니다. 이쪽으로 중 잘라내요.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현상 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톱에서 작용을 했어요. 톱이 나무를 자르면서 작용을 이쪽 방향으로, 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반작용으로 이 앞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밀려나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쪽으로 당기면서, 몸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반작용에서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자, 반대로 바의 상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있어요. 아니, 사실 많아요. 작업하시면서. 근데 좀 위험하죠, 사실. 자, 나무가 이쪽에 있다 봅시다. 나무가 이쪽에 있어요. 자, 요걸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거예요. 자, 요렇게 회전하죠, 지금. 요 방향으로. 톱이 요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럼 반작용 어디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밀려나겠죠.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의 상단을 사용 시에는 끌려오려는 성질이 있어. 이 반작용 때문에 끌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서 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 킥백 현상. 회전하는 톱 체인 끝의 상단 부분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체인톱이 작업자 쪽으로 뛰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계톱의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하면 톱 체인의 반발력에 의해 작업자가 위험하다. 그래서 톱 체인 끝으로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체인톱의 안전수칙에 뭐뭐인지 한번 볼게요. 시동 후 2, 3분간 저속으로 운전하고요. 기계톱 사용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하고 굉장히 조금이네요.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연속적으로 계속 자르는 것은 안 된다. 기계톱 시동 시에는 체인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줘야 되고, 체인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바의 끝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까 안 좋다고 했죠. 찔러배기와 같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피하여야.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킥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5번째, 정지시킬 때는 엔진 회전을 저속으로 낮춘 다음에 끕니다. 서서히 끄란 얘기예요. 서서히 켜고 서서히 작업하고 서서히 꺼라. 자, 다음 예초기입니다. 우리 예초기가 뭐죠? 그쵸, 풀 깎는 기계죠. 풀 깎는 기계. 아까 전기톱은 다 아시죠? 기계톱은 나무 자를 때, 벌목할 때 쓰이는 거고, 예초기는 이제 풀 깎는 기계인데, 풀 깎는 기계,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예, 예초기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날 각도, 일반은 5에서 10도, 소경목 같은 경우에는 45도를 이제 예초날 각도로 해서 하고, 높이는 10cm를 적정하게 유지를 한다. 네, 요게 이제 예초날 각도고요. 그리고 올바른 작업 자세로 전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풀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상단에서 하단이 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예초기에 하시는 거 실제로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런 자세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리고 고지톱의 경우, 고지톱과 나무의 수간이 45도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교복 벌도 및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이런 벌목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좀 직장에서 좀 이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때 좀 유심히 봐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각각 이제 그 벌목 팀마다 굉장히 기술들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위로배기입니다. 위로배기는 45도에서 70도를 유지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경첩부가 찢어질 우려가 있다. 경첩부는 여기를 말해요. 여기. 이 중간 부분을 말하고, 이 45도에 70도는 자, 요 각도를 말합니다. 요 각도. 여기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베는 건 이렇게 위에서 대각을 치기 때문에 위로 베기고, 예를 들어서 밑으로 베기는 이렇게 밑에서 대각을 치기 때문에 밑으로 베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칸만 띄우고, 요 경첩부만 띄우고, 마무리, 여기서 쫙 잘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잘린다. 자, 다음은 크게 베기입니다. 크게 베기는 약 70% 이상 유지해주고, 하단 절단은 밑으로 각을 주어야 되고, 자, 나무가 지면에 닿기 전에 경첩부가 찢어지지 않음, 그루터기 높이가 높아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크게 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크게 베는 거예요. 크게 베서 이 각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각도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하단 절단은 밑으로 이제 각을 준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지면에 닿기 전에 경첩부가 찢어지질 않아요. 경첩부가 찢어지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각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루터기는 요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남는 거 있죠, 지금. 이거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크게 베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알게 계세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고. 자, 밑으로 베기. 밑으로 베기는 최소 45도 이상 유지를 하고, 그루터기 높이를 가장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베기는 요거 세타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그루터기가 가장 낮게 된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요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밑으로 베기는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루터기가 아까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기 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죠. 이 밑으로 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사지에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바로 이 간벌입니다. 간벌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산지나 임야 같은 데 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백팩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백팩이 심어져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햇빛은 가고 누군가한테 또 햇빛이 안 갈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한테 영양분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영양분이 적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솎아서 베는 걸 말해요. 이런 식으로 솎아서 베서 얘네가 더 잘 클 수 있게, 나머지 애들 더 잘 클 수 있게 해준 방법, 이게 바로 간벌입니다. 이게 간벌입니다. 이제 고내기는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속가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가백이라는 말로 쓰시길 바랄게요. 자, 대부분의 아파트 조경수의 경우 최초 식재 시 수간이 굵은 작은 수목을 식재했으나 수목이 자라면서 수간이 커져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속가배기를 실시하고 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얘네가 커지면서 이렇게 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속가배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수목 생장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영이 높이 생장만 해서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요렇게만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떤 나무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요 나무들은 생식 생장을 할까요? 영양 생장을 할까요? 당연히 영양 생장을 하겠죠. 영양 생장이란, 그쵸. 잎, 줄기, 뿌리를 키우는 건데, 이 중에서도 줄기를 굉장히 많이 키우겠죠. 왜?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간 죽어버리니까. 생식 생장을 안 하고, 키를 키우는 거예요, 키를. 그래서, 감벌을 하지 않은 숲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 키들이 굉장히 커요, 키들이. 키들이 굉장히 크고, 길이 생장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속가백이 감벌하면 뭐가 효과가 있냐? 수목 간의 간격이 확보되면 가지가 벌어져서 수영이 아름답게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빼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 빼보고, 가운데 있는 거 빼보고. 그럼 어떻게 자라겠어요? 당연히. 얘네가 있던 자리까지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자라겠죠, 적어도. 네. 이렇게 자랄 거고, 수목의 길이 생장이 줄어 수목의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수목이 키가 클 필요가 없어요. 수목이 키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가 크게 되면은 이 키가 큰 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뿌리가 엄청나게 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영양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나무는 그런 거 못 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든지 아니면 키가 오히려 줄어버리든지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토양에 빛이 통하게 돼 하층 식생이 생장하게 됩니다. 기존에 아까 빽빽하게 있었을 땐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밑에도 자라게 되는 거고요. 성장을 하고 있는 조경수목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빽빽하게 있었을 때는 이 나무들이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 나무답게 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이 주어져야 돼요. 자, 속가백이 감벌 대상 수목은 가지가 겹치는 수목 중 경제적인 가치가 적은 수목.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 얘랑 셋이 있었는데 얘가 경제적인 가치가 가장 적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얘를 속가배는 겁니다. 나머지 가치가 더 있는 애들을 위해서. 속성수로 미래 값비싼 조경수의 고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목. 굉장히 빨리 자라가지고 나머지 천천히 잘 자라는 조경수들, 이제 고사를 유발할 수 있는 수목들.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수목. 가끔 그런 수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만 해도 이 버즘나무 잎이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피부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로 실제로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은 이제 속가백이 대상 수목이 되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태풍 등으로부터 위험성을 가지는 수목.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너무 컸어요. 키가 너무 컸는데 너무 얇아. 이런 애들 태풍 불면은 쫙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속가백이 해서 그냥 너네 어차피 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나무에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좀 가자 이러고서는 이제 잘라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번 파트가 수목 관리 작업 파트였고요. 다음 파트, 이 비생물적 피해는 좀 중요합니다. 비생물적 피해 파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